안녕하세요. 교양이 라디오 야야킴입니다. 오늘은 클래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작곡가들 중 한 명이자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생애와 그의 아름다운 음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슈베르트. 슈베르트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 이렇게 꼽히고 있기도 하지만, 이 슈베르트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명곡들을 작곡하고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가난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슈베르트의 생애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가 나폴레옹과 맞서고 있던 시기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근교의 리히텐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슈베르트는 아버지와 형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8살 때 지역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부터 정식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1살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빈소년 합창단인 왕립예배당의 소년 합창단원으로 발탁되었고요. 슈타트 콘빅트라는 명문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스승 중 한 명이었던 살리에리의 가르침 덕분에 슈베르트는 작곡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는 1813년에 첫 번째 교향곡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교향곡이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향곡이라는 거는 관현악,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되는 뭐 3악장, 4악장 뭐 이런 식으로 다악장 형식의 대규모 기악곡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를 작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대단한 거죠. 1797년생이니까 자, 계산기 좀 한번 두드려 볼까? 한 16살 뭐 이렇거든요. 16살 맞죠? 네. 그러니까 이때 그 관현악 교향곡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니 너무 대단하네요. 역시. 자, 그래서 1813년에 첫 교향곡을 발표한 슈베르트. 교향곡, 영어로는 심포니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첫 심포니 발표 이후로도 슈베르트는 다작의 작곡가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어요. 굉장히 슬픈 삶이었죠, 사실. 아무튼 이 슈베르트가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는 항상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움을 겪었고, 또 보헤미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었던 슈베르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그런 내면의 감정들을 표현했고, 또 이것은 그의 리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또 TMI 한 번 더 나가야겠네요. 자, 이 리트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독일어 예술 가곡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독일어 시에 붙여진 노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에서 가곡의 왕으로도 불리고 있는 슈베르트는 가곡, 즉 이 리트 작곡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슈베르트가 남긴 1200여 곡의 많은 작품들 중에 약 600곡 이상의 작품이 바로 이 리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마왕, 들장미, 또 아베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슈베르트의 감수성과 또 시적인 표현력이 빛나는 곡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한 성당에서 아베 마리아 부르시는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거든요. 원래 성악을 하시다가 스님이 되신 건지 뭐 제가 자세한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하시는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였고 또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왠지. 아무튼 네, 이 아베 마리아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곡은 마왕입니다. 완전 반대죠, 아베 마리아랑. 하여튼 제가 특히나 슈베르트 음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마왕은 극적인 구성과 함께 독일 낭만주의 문학과 음악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사실 마왕은. 아니 이렇게 엄청난 띵작들을 작곡을 했는데 이 슈베르트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슈베르트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 희한한 게 슈베르트가 어떤 이 띵작을 작곡을 하고 세상에 알릴 기회가 여러 번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눈앞에 왔다 하면 바로 또 눈앞에서 사라지고 왔다 하면 눈앞에서 사라지고 뭔가 좋은 기회가 생겼다가 엎어지고 생겼다가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있었더라고요. 참 이게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 이게 또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을 또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들 뭔가 팔자들이 되게 세요. 팔자가 세요. 뭐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음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뭐지? 이 음악인 이 뮤지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있어서 뭐 이게 찾아보다 보면은 되게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구나. 꼭 이런 분들만 왠지 궁금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그들의 음악을 들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음악에 드러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죽고 나서라도 뭔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티스트들이었었는지 죽어서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을 해도 될런지 또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들은 그래도 럭키였다. 행운이었다. 세상에 정말 재능 있고 멋진 사람들이 죽어서도 불운해서
영원히 그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묻혀버린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팔자가 센 것조차도 몰라주면 죽어서도 그 누구도 몰라주는 어떤 이름 모를 그 누군가들. 그럼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이름이 남은 작곡가들 보면 다 막 양반집 자손들이고 그렇잖아요. 양반집 자손이고 부자고 양반이 아닌 뭐 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마저도 어떤 재능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감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막말로 이름 남긴 예술가들 중에 쓰레기들도 정말 많은데 그들이 운이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감히 그 어떤 것도 시도조차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름 모를 그 어떤 누군가들. 참 그냥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진짜 신이라는 게 있다면 이 신이 인간이라는 이 실험체들을 지구라는 땅 위에 배치를 해놓고 뭔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그냥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슈베르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 이렇게 불리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한테는 슈베르트의 모든 음악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좀 칙칙하고 또 어둡고 막 구슬프고 처량하고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제 취향이긴 한데 근데 슈베르트의 곡들은 뭐랄까 이 밝은 곡들도 있지만 막 뭔가 어둡고 칙칙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우아하게 칙칙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슈베르트가 이 음악에서 정말 많은 고찰들이 느껴진다. 정말 그야말로 낭만주의 음악가구나 라는 게 티가 확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1817년 슈베르트가 당대 유명 바리톤 요한 포글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슈베르트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포글이라는 사람이 슈베르트의 리트를 널리 알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북오스트리아를 여행하면서 송어 오중주를 완성을 했고요. 또 포글이 슈베르트의 리트를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송어라는 곡으로 합창대회를 나갔었거든요. 하얀색 셔츠에 체크무늬 미니 프리스커트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머리에는 리본을 달았었나 하여튼 뭐 그랬고 하여튼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여튼 제 취향은 송어보다는 마왕이라는 거. 자, 그리고 1822년 25살의 슈베르트는 또 다른 걸작인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말 그대로 미완성된 교향곡이라 미완성 교향곡으로 불리는 그런 곡이죠.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하여튼 이 슈베르트가 이 미완성 교향곡을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음악협회에 이 미완성 교향곡의 1, 2악장은 보냈는데 이 3악장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전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 교향곡은 원래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혀버렸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모를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 만인 1860년이 되어서야 지휘자 요한 폰 헤르벡에 의해서 이 악보가 발견이 됐고 이 곡의 가치를 알아본 요한 폰 헤르벡이 5년 뒤에 한 연주회에 이 곡의 초연을 올리게 됩니다. 미완성 교향곡은 이렇게 슈베르트가 죽은 지 37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하던 시기쯤 그 무렵부터 슈베르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슈베르트는 여전히 다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23년에 완성된 가곡집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그리고 한국에는 겨울 나그네로 알려져 있는 겨울 여행은 슈베르트의 리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들입니다. 겨울 나그네는 원래는 독일어로 윈터하이저, 겨울 여행이라는 뜻인데 일본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겨울 나그네로. 그래서 그게 한국에도 전해지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 나그네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제목은 겨울 여행입니다. 자, 슈베르트 하면 또 베토벤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베토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분입니다. 슈베르트가 1797년생이고 베토벤이 1770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둘이 27살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베토벤이 한참 행님이고 뭐 사실상 뭐 거의 아버지뻘이었던 거죠. 근데 또 당시에 베토벤은 이미 유명한 작곡가였고 슈베르트가 평소 베토벤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슈베르트가 좀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가 베토벤한테 선뜻 다가가질 못했대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토벤이 점점 청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서 슈베르트에게는 베토벤에게 다가갈 기회가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슈베르트가 용기를 내서 베토벤의 집을 방문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네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슈베르트. 자네는 분명 세상을 빛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네. 그러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게. 라며 베토벤이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당시 베토벤이 병세가 악화가 돼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슈베르트는 그런 베토벤을 보면서 내가 왜 진작 베토벤을 만나질 못했나 이렇게 자신의 소심함을 후회하면서 인사도 없이 베토벤의 집을 그냥 뛰쳐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베토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28년 슈베르트는 자신의 자작 발표회를 열었고 이것은 그의 최초이자 최후의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때 슈베르트가 처음으로 꽤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또 워낙 또 친구들을 좋아했더래서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한턱 크게 쏘고 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피아노를 사느라고 돈을 전부 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자신감을 얻은 슈베르트는 교향곡 제9번, 현악 오중주곡 C장조 등의 대작을 써내기도 하는데요. 같은 해 11월 17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서 몸져 눕게 되었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틀 뒤인 11월 19일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베르트는 평소 존경하던 베토벤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또 그의 유언대로 빈 중앙묘지에 베토벤 무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슈베르트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슈베르트가 죽은 해에 만들어진 최후의 가곡 14곡을 모은 것이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알려진 백조의 노래입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는 저를 비롯한 후대 음악가들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트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원천이 되었고 또 기악곡 역시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며 또 그의 천재성은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베르트의 생애와 음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라며 오늘의 교양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야야킴이었고요. 좋은 밤 되세요.